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1차 세계대전을 영국과 독일의 투키티데스 함정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영국과 독일이 그 투키티데스 함정 관계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둘의 갈등과 대립이 왜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전쟁으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전쟁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좀 파헤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졌기 때문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제공자다라고 하는 이 단순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는 지극히 복잡한 원인들의 다양성과 심층성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흔히 말해서 모든 전쟁을 끝장내 버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전쟁을 원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정된 전쟁에서 이제 그레이엄 앨리스는 이런 그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유럽이 직면하게 됐던 그런 어떤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현명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수상 베트만 홀베크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감정을 이제 토로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서로 전쟁을 해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유럽의 세계 지배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다면 과연 영국과 독일이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서로 전쟁을 했겠는가? 라는 이런 물음이 이제 제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은 어떤 국가도 전쟁의 명분이 미리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각 국가들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명분을 비로소 찾아냈던 거죠.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과 다층적인 이 원인을 갖다가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과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탈리아 역사가 베네딕트 크로체는 모든 역사적 관심은 현재적 관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역사란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된 것이다. 이건 이제 뭐 니체의 전망주의하고 상당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세계전을 갖다 이해할 때 어떤 현재적 관심에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닌 세계사적 의미, 이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독일의 지식혁명이 인류의 역사상 엄청난 지적인 르네상스를 갖다 야기했다는 것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19세기는 유럽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914년까지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다 합쳐서 그 규모가 18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우리는 지금 미국을 갖다 천조국의 국방력을 지닌 엄청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군사력이 이렇게 경제력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것. 즉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잡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독일에 대해서 대립하고 적대적으로 되었을까? 요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흔히 1830년대부터 1905년을 갖다가 우리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대영 제국의 가장 그 영광에 찬 정점에서 대영 제국의 몰락의 징조가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영 제국의 패권에 도전한 이 국가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05년에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 반대로 독일 황제 비렐림 2세는 이 에드워드 7세의 조카입니다. 이 에드워드 7세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유독 영국은 독일에 대해서 끈질기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한때 적대적으로 적대적으로 대립해왔던 프랑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애를 하고 프랑스에 이렇게 뒷공문을 쫓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이 영국의 새로운 어떤 적대자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투키티드에서 함정 관계에 이렇게 빠지게 됐다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 기존의 강자 영국과 새로운 도전자 독일 사이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항쟁과 대립 관계에 빠지게 됐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논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1871년 300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던 독일이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통일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독일 통일은 이제 비스마르크에게는 두 개의 과제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자, 영국이 이제까지 세계 해양을 지배해왔으니까 영국의 해양 지배를 인정하자. 이거 하나고, 두 번째, 유럽 대륙 안에서 그럼 독일은 프랑스를 고립시켜야 된다. 그 프랑스를 고립시키려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래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하고의 소위 말해서 국교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의 유럽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세계로 나가는 것은 포기하고 유럽 안에서 독일의 현상 유지만을 이제 의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렐림 2세는 비스마르크를 갖다가 1898년에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렐림 2세는 세계 정책을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바다에서는 영국이 지배하고 유럽 안에서는 독일이 현상 유지로 가는 이런 비스마르크 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독일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독일의 이런 팽창 정책을 갖다가 비렐림 2세는 벨트 폴리틱, 세계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 정치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 함대에 대한 중요성, 즉 우리는 해군력의 증강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렐림 2세는 세한이 지은 소위 말해서 해양력이 세계 지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갖다가 탐독하고 또 탐독함으로 인해서 독일의 결국 세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함대 증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자, 영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했지만 역사가들마다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1906년 정도 되면 이제 독일과 영국이 대등한 위치에 서 있고 독일이 영국을 추월하는 시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는 1830년대부터 1905년까지를 영국이 자기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시대, 빅토리아 시대다 이렇게 규정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 이제 새로운 경쟁자 독일에 의해서 추월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은 후발주자였지만 1900년도부터 전자, 화학, 철강 분야에 있어서 세계 산업을 주도했습니다. 1911년경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철강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독일이 무려 2배 철강 생산량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의 산업 발전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독일이 1차 산업혁명의 주도자는 영국이었지만 나름대로 산업혁명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지식혁명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과학과 기술을 갖다가 시장경제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석탄과 전기기관이 지배했던 시대로부터 이제 석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어떤 전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바꾸는 쪽으로 독일이 주도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높아진 위상이 비렐리 2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독일의 중산층 전체가 자, 우리가 이제 독일이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우리는 이 성장의 결과를 갖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좁은 시장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독일 중산층이 비렐림 2세와 함께 해양으로 나가는 것, 즉 독일인들이 말하는 햇볕이 드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걸 가능케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독일의 변화된 위상이고 비스마르크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비렐림 2세는 비스마르크가 유럽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상 유지만 하려는 비스마르크 이런 정책을 갖다가 이제 그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독일은 처음부터 영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영국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햇볕이 드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은 독일의 높아진 국력에 기초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국은 미래 자신들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 먼저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영국 정부를 향해서 왜 영국은 그렇게 독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냐? 그리고 한때 적대적으로 지냈던 프랑스하고는 왜 이렇게 안달이 나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그 프랑스하고 협력해가지고 독일을 압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독일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 이 특수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 애들은 존도백, 특수한 길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독일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존도백, 특수한 길이라는 거. 여하튼 독일은 영국의 대독일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독일이 해양함대 증강을 통해 영국을 위협하는 것은 영국으로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첨단 산업 무기는 누가 뭐라도 드레드노트라고 하는 이제 배였는데 이 드레드노트는 모든 첨단 산업이 집약되어 있었고 영국이 드레드노트를 통해서 세계 해양을 지배할 때 독일도 그거에 버금가는 신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해군력을 증강시켰다라는 것. 이것이 영국과 독일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독일이 해군을 만드는 까닭은 온갖 세계안에 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해양 스포츠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1914년 하원에서 처칠의 연설입니다. 이게 영국의 독일에 대한 근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해군 제독이었던 독일의 티르피츠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독일이 특히 해양 전력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자 문화대국인 독일이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겁니다. 1899년 티르피츠가 비렐림 2세에게 왜 해군력을 갖다가 증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국과 독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영국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독일을 압박했느냐? 아니면 독일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영국을 압박했느냐?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그 증거로 봤을 때
이 원인 제공자는 영국이었다는 거. 영국이 먼저 독일에 대해서 투키티에서 함정관계를 싸움을 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제력과 육군에서 독일의 우위가 기정사실이 되었는데 이제 독일은 해양함대법 개정을 통해서 영국이 정해놨던 투 파워 스탠다드를 위협했기 때문에 영국은 해군 협정을 통해서 독일을 갖다가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 파워 스탠다드는 뭐냐면 영국은 세계 제1의 해군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2등과 3등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한 파워를 유지해야 되는 게 이게 투 파워 스탠다드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제1의 국방력을 지니고 있는데 미국이 1년에 쓰는 국방력을 보통 1000조라래. 그래서 우리가 천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 그 9개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을 당하지 못합니다. 1900년도에 영국은 이렇게 투 파워 스탠다드를 통해서 세계 해양력의 1위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2등과 3등의 전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투 파워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해오기 시작한 게 독일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투 파워 스탠다드를 통해 가지고 독일에 대해서 계속 해양함대법을 갖다가 그렇게 증강시키지 말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자, 비렐리 2세는 해군 제독 티르피치와 함께 영국에 대적할 해군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에 걸친 해군 함대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거는 영국이 내세운 투 파워 스탠다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위협적인 이런 태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과 독일의 투키티드 함정관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그 요인입니다. 역사가들은 1910년은 독일이 영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케네디 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계 역사상 두 이웃 나라의 상대적 생산력, 나아가 상대적 국력이 한 세대 만에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일어난 것만큼 현저히 뒤바뀐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기, 석유화학에서 첨단의 위치에 있었고 독일의 유기화학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생산하고 소비한 전기는 다 합쳐도 독일이 생산한 소비 전력의 8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1914년까지 독일이 보유한 전화기는 영국의 2배였고 철도의 수도 역시 영국의 2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철강 생산량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2배 더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1901년부터 1914년까지 독일은 18개의 노벨상을 탔고 이것은 영국이 탄 것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보다도 더 적게 이제 노벨상을 탔죠. 그래서 독일은 물리학과 화학에서 무려 10개의 노벨상을 받았고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이 받은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독일의 이 지식혁명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독일을 갖다가 그 당시에 첨단 산업의 어떤 주자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소위 말해서 이제 괴팅겐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누가 뭐라도 그 당시 노벨상 제조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괴팅겐 프로젝트는 독일이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했다라는 것. 지식에 대한 투자가 산업으로 적용이 됐고 산업에 적용된 것이 국력의 상승으로 나타났고 이 국력의 상승이 영국을 추월하고 위협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국가 부의 원천은 해외 식민지 개척에서가 아니라 자생적인 경쟁력에서 이게 유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이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저쪽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가면서 아메리카 이런 데를 가면서 태평양으로 가면서 영국이 식민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던 것과는 달리 물론 영국이 식민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생력으로만 자신의 국력을 키워왔다는 것. 그 국력이 커진 마당에서 해외로 나가려는 거고, 해외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은 독일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근본적으로 투쟁과 대립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영국은 독일이 자신의 해군력을 위협하는 한에서 독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은 영국이 독일의 해양함대법에 간섭하는 것을 불필요한 내정 간섭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의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연합해서 독일을 압박했고, 독일은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연합해서 자신들을 압박해 들어오니까 이 압박을 풀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가 이제 그 독일의 편에 있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독일과는 반대로 연합국 측에 이렇게 붙습니다. 자, 독일은 아까 지정학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고 독일에 이제 특수한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은 이 특수한 길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슐리펜, 그 당시 이제 육군 총참모총장인 슐리펜이 자, 독일이 양 전선에서 싸우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세계 제1의 육군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 그 당시 육군의 병력이 제일 많았던 건 러시아지만 육군에 있어서 훈련이 비교적 잘 된 건 독일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적어도 러시아하고 프랑스 이 양 전선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야 되냐, 이게 이제 슐리펜이 그 당시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슐리펜만 고민한 게 아니라 독일 전체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거였죠.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가 육지에서, 그리고 영국은 독일이 바다로 나가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이중의 압박을 풀기 위해서 독일은 모든 외교력, 경제력, 국방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추진한 3C 정책, 예를 들면 뭐 케이프타운, 카이로, 캘커타 이렇게 가는 이제 영국의 3C 정책하고 독일이 추구한 3B 정책, 예를 들면 뭐 베를린하고 바그다드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에 맞서기 위한 그 독일의 범게르만주의는 이제 독일이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한계,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녔고, 독일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갖다가 총동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영국과 독일은 이제 서로 투키티스 함정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압박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두 나라는 자,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할 각오를 준비해야 된다. 요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서로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갖다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할 각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제 그 견제로 이걸 확인하게 됐고, 이것은 바로 이제 독일은 육군과 해양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영국은 독일 압박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견제하려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가능하면 다른 나라들은 함대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최강국을 우방으로 삼아라.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이게 되죠. 자, 전쟁이 정치의 연장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은 세계 패권을 놓고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관계에 빠졌다라는 거죠. 왜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는데 독일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했을까? 예를 들면 1884년, 85년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할 적어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영국과 미국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이걸 해결해 버렸어요. 이렇게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왜 영국은 독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왔을까?
독일은 왜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자적인 길을 가야만 했었을까? 이 물러설 수 없는, 이 양보할 수 없는 투쟁과 대립이 그 당시에 영국과 독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의 비극은 이 두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것. 둘 중에 누구 하나 양보하고 이랬었으면 되는데 누구도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 이해관계를 갖다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었지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죠. 자, 모든 정황과 증거를 고려해 봤을 때 독일이 먼저 영국을 위협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 제공은 영국과 독일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독일에게 그 원인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유럽에서 황제와 군부 그리고 이제 경제계에 있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헤게모니 다툼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계기로서 작용한 사라예보의 총격 사건과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트리거, 방아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원인,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예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건 원인이 아니라 사라예보에서 총격 사건이 하나의 방아쇠가 돼서 전쟁이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진정한 원인하고 전쟁의 계기, 즉 하나의 그 트리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원인 제공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고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 자, 유럽 전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전체가 지금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냐? 이 문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역사가들, 정치가들, 외교가들, 국제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해당된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얽힘은 양자 얽힐처럼 아주 비밀 외교를 불가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도로 윌슨이 14개의 그 조항에서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너무 복잡한 뒷거래와 너무 복잡한 외교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는 단순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유럽의 어떤 이 복잡한 이해관계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비밀 외교로 나가갖고 이 비밀 외교가 상대방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한 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에 대한 영국의 위기의식은 마찬가지로 영국에 대한 독일의 헤게모니 도전과 이제 헤게모니 교체, 세력 균형의 어떤 그 교체로 이렇게 전개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1871년에 보불 전쟁에서 독일한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독일에 대해서 그 안가품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꼭 독일과 전쟁을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건 아니지만 프랑스는 독일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국력의 한계를 갖다가 철저하게 경험했고 자 이렇게 이제 각 나라들마다 변화된 조건들에서 그때그때 국가적 신뢰에 따라 아주 난혹한 관계가 재편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1904년에 프랑스는 러시아한테 이제 차관을 빌려줘요.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로부터 빌린 돈을 갖고 철도를 깔았는데 독일이 바라봤을 때 러시아는 낙후된 철도 시설로 인해서 병력을 갖다가 독일의 전선에다 투입하는데 6주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프랑스의 차관을 빌려서 러시아가 철도를 깔고 이것은 러시아의 병력을 갖다가 2주 만에 2주 정도에 이렇게 동원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럽의 그 당시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너무 많은 복잡성들이 동시에 작용했고 이것이 비밀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비밀 외교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오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 대해서 카르타고식 해법을 강제했습니다. 옛날 로마가 카르타고와 3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카르타고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때 그 카르타고에 대해서 그 적용한 조약을 갖다가 카르타고식 화평 조약이다, 이렇게, 즉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은 패전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몫작용하게 됐습니다. 독일이 패전했다고 해서 전쟁의 원인이 다 독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장군은 이 전쟁은 20년 동안 평화가 유예된 장기 휴전의 상태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20년 뒤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어떻든 간에 영국과 프랑스는 카르타고식 화평조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독일과 2차 세계대전에 말려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에게 모든 독박을 씌우고 독일이 원인 제공자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해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해법을 갖다가 강제한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부메랑 효과가 돼서 훗날 2차 세계대전에 독일하고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참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그 홀베크가 얘기했던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신들은 현명하게 전쟁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수상 홀베크가 이렇게 이제 탄식적으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아주 작은 사건 사라예보의 총격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누가 그 당시에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 즉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국의 이익을 갖다 고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구도 타국을 이해하지 않고 타국과 평화공존으로 가는 적극적인 해법을 갖다가 모색하지 않았던 유럽이 이렇게 사라예보에서 작은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5천만 명이 죽는 엄청난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마치 목류병자처럼 자신들의 환상과 과도한 애국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던 것,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고, 이런 1차 세계대전 때 그 원인 제공은 기존의 세계 지배자인 영국과 새로운 도전자 독일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항쟁과 대립이 있었고, 항쟁과 대립을 갖다가 잘 풀어갔던 게 아니라 항쟁과 대립이 전쟁으로 나가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윌리엄 그레이슨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전쟁, 필연적인 전쟁은 없지만 우리가 전쟁을 갖다가 가능한 피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은 투키디스 함정 관계를 통해서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날 두고두고 이게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